비정연파입니다. 예, 비정연파도 요거 암기하고 가는 거예요. 암기하고. 비정연파는 직류분, 기본파, 여러 개 고조파로 나눠지는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비정연파가 뭐냐면 정연파가 아닌 걸 비정연파라고 해요. 자, 정연파 이렇게 나타내죠. 정연파예요. 근데 비정연파, 정연파가 아닌 거. 뭐 이런 식으로 막 나타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비정연파라고 합니다. 이런 게 왜 이렇게 나타나냐면 이런 파형의 직류분, 그렇지, 예, 직류분, 그 다음에 기본파, 예, 그 다음에 여러 개의 고조파가 뭐냐면 기본파가 이 일주기에 하나가 있는 거라면 이고조파면 이 기본파랑 똑같은 게 한 주기에 이렇게 두 개가 나타나는 게 이고조파예요. 3고조파. 이 한 주기에 이 기본파랑 똑같은 게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나타나는 게 3고조파. 4고조파는 4개. 5고조파는 5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합치면 이게 찌그러진 파형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나온 파형을 비정연파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해석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비정연파의 시료값을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하냐면 우선 직류분의 제곱, 그 다음에 기본파의 시료값의 제곱, 각 고조파의 시료값의 제곱을 구한 다음에 다 더해준 거에 루트를 씌워서 구합니다. 요거 공식입니다. 공식. 네, 공식이고 요거 암기해 두시고요. 시료값, 비정연파에서 시료값 구하는 거, 이거는 그냥 이런 문제 있잖아요. 이런 문제 한 몇 번만 풀어보시면 압니다. 그리고 고조파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요 오메가 t에 아무것도 없는 거, 요 1이 있겠죠. 앞에 1이 있으니까 아무것도 없겠죠. 1이 있는 게 기본파, 즉 요 사인 뭐 이런 파형이 없는 게 직류분, 얘가 기본파. 요 오메가 t에 3이 있죠. 그럼 얘는 3고조파가 됩니다. 예. 여기서 시료값을 구할 때 기본파의 제곱, 즉 3의 제곱, 그 다음에 기본파의 시료값, 최대값의 루트 2를 나눠주는 값이라고 했죠. 자, 최대값 어디예요? 요 앞에 있는 부분. 자, 순식값의 기본이 Vm sin 오메가 t죠. 요 Vm이 최대값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 앞에 있는 애가 최대값이 됩니다. 여기다가 루트 2를 나눠줘요. 거기에 제곱 플러스 요 뒤에 제 3고조파에 요 10 루트 2에다가 루트 2 나눠주면 10이 되겠죠. 그거의 제곱. 그래서 기본파의 제곱 3의 제곱 플러스 여기 기본파랜다. 직류분의 제곱 3의 제곱 플러스 기본파의 시료값 5 루트 2에다가 루트 2를 나눈 거의 제곱 더하기 10의 제곱에 루트 씌우면 11.6V가 이 비정연파의 시료값이 되는 거예요. 예. 어때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식은 딱 보면 좀 어려워 보이긴 한데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요거 이거와 같은 문제를 몇 번만 반복해서 풀어보시면 이런 문제였어? 예, 이런 예, 문제죠. 예, 요거 꼭 풀어보시고요. 비정연파에서는 시료값, 그 다음에 외형률 구하는 값이 나옵니다. 외형률은 기본파의 시료값의 제곱분의 각 고조파의 제곱의 합입니다. 고조파의 시료값 제곱의 합. 네. 이것도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여기서는 기본파. 얘가 되겠죠? 오메가 t 앞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얘는 2고조파, 얘는 3고조파, 얘는 4고조파. 즉 얘가 2고조파씩, 3고조파씩, 4고조파씩이 되는 거예요. 요 공식에다가 넣어서 풀어보면 우선 기본파의 시료값은 요 최대값의 루트 2를 나눈 이 값이 되고요. 제 2고조파의 시료값은 요 최대값의 루트 2를 나눈 이 값이 되고요. 그래서 3고조파, 4고조파의 시료값을 다 구한 다음에 기본파의 시료값의 제곱 39.6의 제곱 분의 각 고조파의 제곱의 합
17.7의 제곱 합해서 외역률을 쭉 구하면 0.99, 즉 1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니까 여러분 요거 그냥 공식만 좀 어려울 뿐이지 이 똑같은 문제 몇 번만 풀어보시면 충분히 누구나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거 계산 우리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공학용 계산기가 해주는 거니까 우리는 차례대로 식만 정리해서 공학용 계산기에 넣어주기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단자 회로망. 이것도 전력공학에서 했는데 전력공학은 ABC 4단자 회로, ABC 4단자 회로만 했는데 회로에서는 임피던스 파라미터 요 A, B, C, D 자리에 임피던스가 들어가고요. Z11, Z12 이렇게 들어가고 전압과 전류 요렇게 둔 게 임피던스 파라미터. 이거 정리하는 법은 제가 전력공학에서 송전단 송전단 전압, 송전단 전류는 A, B, C, D 수전단 전압, 수전단 전류 요거 정리하는 거. 송전단 전압은 A 곱하기 수전단 전압 더하기 B 곱하기 수전단 전류. 송전단 전류는 C 행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C 곱하기 수전단 전압 플러스 D 곱하기 수전단 전류 이렇게 구한다고 했죠. 요거 기억하시죠? 이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런 내용은 굳이 안 보셔도 돼요. 또 이런 내용, 임피던스 파라미터가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고요. 또 어드미터스 파라미터라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계산하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 문제에서 주는 8448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8, 4, 4, 8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드미턴스 파라미터. 어드미턴스 파라미터는 이제 임피던스 파라미터와 반대가 되겠죠. 전류가 여기가 전류고 여기가 전압입니다. 이것도 정리하는 거 똑같이 행렬식으로 정리하면 돼요. 임전 어류.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4단자 파라미터는 요거 그 전력공학에서 제가 설명드렸죠? 그거랑 똑같은 내용입니다. A가 전압비, B가 임피던스, C가 어드미턴스, D가 전류비라고 그때도 말씀드렸죠.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문제에서 A, B, C, D 중에 어드미턴스 차원은 C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푸는 거예요. 과도현상. 이거 과도현상은 그러니까 뭐 L만 처음에 스위치를 넣어서 전류가 그 인덕턴스 회로에서의 전류의 변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스위치를 뛸 때 방전될 때 그 콘덴서에서 방전될 때의 전류의 변화 뭐 이렇게 나타나고 뭐 이런 식의 있는데 우리 이거 하지 말자고요. 그냥 요것만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만 암기해 주시고요. RL 직렬회로에서의 전류값은 이렇게 나타내어진다는 거. 그리고 요거 많이 보셨죠? 시정수는 R분의 L. 요거. 여기 있네요. 요것도 R로 써놨네. 요거 타우입니다. 타우. RL 직렬회로에서의 전류는 이런 값을 갖고 시정수는 이런 값을 갖는다는 거. 문제는 그냥 이런 문제는 그냥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RC 직렬회로. 이것도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요겁니다. 요거는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이렇게 문제가 나오니까 요 과제동, 임계진동, 부족제동, 무제동이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 요거는 그냥 무슨 내용인지 몰라도 됩니다. 그냥 요것만 암기해 두시면 돼요. 뭐 과제동을 찾아라. 그러면 뭐 요거 찾으면 되고 이런 내용입니다. 또 중요한 내용이니까 알아두시고요.
라플라스 변화는 요 변환표 암기해 두시는데 요거 좀 오타가 있습니다. 오타가 있어요. 이 부분이 A로 수정 부탁드리고, 근데 이거는 제가 수정해 드리는데 이거는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도 이제 바로 수정을 해야겠죠. 예. 요것도 어떻게 바꿔주시냐면 S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 분의 S로 바꿔주시고요. 얘도 이게 아니고요. S의 제곱 플러스 A의 제곱의 제곱 분의 2AS로 바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알파가 아니고 뭐 A나 알파나 뭐 A로 바꿔주시고요. 이렇게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라플라스 변환에서 중요한 게 이거죠. 여기서부터 잘 나오는 게 여기까지는 꼭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잘 나와요. 여기까지는 라플라스 변환. 이 부분은 꼭 암기를 해 두시고요. 다 암기하고 났었을 때 요거하고 여기까지만 그냥 여기까지만 암기해 주세요. 여기까지만. 이것도 가끔가다 한 문제씩 나오니까 자, 여기까지 암기해 주시고요. 이제 제호공학입니다. 제호공학. 자, 제호공학은 제 중요한 부분만 제가 별표를 칠게요. 이거를 다 설명하고 가기엔 좀 그렇고, 우선 게루프 제어 시스템은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페루프가 나와요. 요거 꼭 암기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요 페루프 제어 시스템을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거예요. 그 에어컨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리모컨으로 이 에어컨에, 이제 에어컨 이게 기계예요. 에어컨 기계입니다. 에어컨 기계에 24도를 입력을 줬어요. 리모컨으로 띡 하고 입력을 줬습니다. 그러면 자판기 동전 넣고 물건 나오는 거는 이 게루프 제어 시스템이고요. 게루프 제어 시스템입니다. 페루프 제어 시스템은 이제 24도를 리모컨으로 해서 띡 주면 기준 입력 요소에서 신호를 받습니다. 24도란 신호를 받아요. 이 신호를 받고 여기서 신호를 기계들한테 넘겨주는데, 이때 넘겨줄 때 어떻게 넘겨주냐면 라플라스 변환을 해줘서 주파수로 넘겨줘요. 우리는 인간의 언어를 시간이라고 보면 기계의 언어는 주파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파수로 바꿔줍니다. 이 주파수를 S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S를 J, 오메가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론으로 정리하면, 그래서 우리가 라플라스를 배우는 거예요. 라플라스를. 기계적으로 이 기계들은 주파수 가지고 자기네들이 다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계적인 요소를 해석하기 위해서 라플라스 변환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에서 기계적인 요소인 주파수로 바꿔줘서 이렇게 신호를 보내줍니다. 보내주면 이제 조절부와 조작부가 있어요. 얘네들이 에어컨으로 얘기하면 뭐 팬 또는 콤프레샤 그리고 뭐 그런 게 되겠죠. 이제 기계적인 요소예요. 콤프레샤 이런 거에다 이제 신호를 줘가지고 이제 찬 공기를 만들어냅니다. 찬 공기를 만들어내서 조절부와 조작부를 통해서 찬바람을 여기서 이렇게 내보내 주는 거죠. 제어 대상 어디에? 방에. 이렇게 찬바람을 보내주는 거예요.
조작량은 바람의 양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 방의 온도를 얘가 체크를 합니다. 근데 방의 온도가 28도예요. 그런데 처음 신호는 24도, 목표값이 24도죠. 24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검출부에서 28도, 24도가 되지 않았다고 검출을 해서 신호를 다시 줍니다. 너희들 다시 동작해. 목표값까지 가지 않았어. 다시 동작해. 그래서 얘네들이 또 부셔 동작해가지고 바람을 내보내줘요. 그래서 이번에는 26도, 24도가 아니죠. 다시 동작해. 그래서 24도가 되면 검출부로 신호가 넘어가지 않고 바로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때 얘네들은 신호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멈추는 거죠. 이때서야 우리의 목표값인 출력이 24도가 딱 나오는 겁니다. 이게 페루프 제어 시스템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 외라는 이 기계적인 요소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외부 환경을 외란이라고 해요. 그러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거에 대한 이런 내용에 대한 외란은 뭘까요? 컴프레셔를 이 상황에 대한 이 방을 24도까지 낮추는 데까지 외란. 바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뭐 바람, 뭐 이런 게 되겠죠. 네. 외부에서 들어오는 뭐 온도, 뭐 창으로 들어오는 온도, 뭐 이런 게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을 외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페루프 제어 시스템의 구성에서의 특징은 뭐냐면 이 검출부가 있다는 겁니다. 피드백이 된다는 얘기예요.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요거 잘 보면 블록선도 보시죠. 블록선도. 네, 블록선도. 네, 이런 식으로 그리잖아요. 그죠? 검출부가 이 부분이에요. 네, 그리고 이 부분이 전달함수가 되는 거고 이 부분이 전달함수가 되는 거예요. 네, 이거 배우는 겁니다. 네, 우리 이거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암기하고 가야 될 건 우선 전체적인 걸 다 암기를 해 주셔야 돼요. 이 전체적인 이걸 다 암기를 해 주셔야 되고요. 문제에서 잘 나오는 건 요 제어 요소는 뭐 조절부와 조작부는 뭐 무슨 요소냐? 답은 제어 요소. 그리고 제어 요소에 포함되는 건 어떤 거냐? 조절부와 조작부. 요거 그리고 동작 신호. 네, 요거. 아무튼 요거 다 이제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요렇게 나와요. 자동 제어계의 기본적 구성 요소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조절부와 조작부. 요거 제어 요소로 제어 요소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어 요소. 요 제어 요소로 바꿔야 돼요. 자, 그리고 제어량의 어떤 일정한 목표값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목표값이 정해져 있는 제어. 목표값이 정해져 있는 제어. 목표치가 정해져 있는 제어. 정치 제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목표치를 추리해야 되는 제어. 즉 목표값이 그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제어를 추종 제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목표값을 일정한 목표값이라고 했기 때문에 4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암기해 두시고요. 여기 나옵니다. 자, 서브기구 프로세스 제어, 자동 조정 제어. 요거 그냥 암기해 두세요. 기계적 위치, 속도, 방향, 자세는 서브기구. 온도, 유량, 압력, 농도는 프로세서 제어. 그 다음에 회전력, 전압, 전류, 주파수 이런 거는 자동 조정이라는 거. 그 다음에 요거 암기해 두시고요. 추종 제어, 목표값을 추리해야 하는 제어. 요렇게 암기해 주시고요. 추종 제어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목표값이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제어를 추종 제어라고 합니다. 즉 이런 거예요. 날아가는 미사일을 격추시킨다 할 때는 이 미사일은 시시각각으로 그 위치가 변하죠. 그런데
내가 여기서 미사일을 쏴서 이거를 격추시켜야 되는데 목표 값을 여기서 정해서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시시각각으로 변하니까 이런 목표 값을 추종 제어라고 하는 겁니다. 예. 대부분 보면 요 미사일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예. 자, 그래서 그렇게 추종 제어는 목표 값이 변하는 제어. 여기 있네요. 정치 제어는 시간적으로 변화하지 않고 목표 값이 일정한 제어. 정치 제어. 프로세스 제어와 자동 조정 제어가 들어가고요. 추종 제어는 목표 값에 맞춰 제어량이 변화하도록 제어. 추치 제어, 프로그램 제어, 비율 제어가 있습니다. 네, 요거 암기해 주시고요.